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우개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준수군은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알려줬던 비밀이 있나요? 제가 전에 애인한테 차인 적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한테만 사실대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좀 사실과 다르게 좀 과장돼서 알고 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때 좀 친구한테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안녕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수민 양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알려졌던 비밀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불에 실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저희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엄청 창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걸 왜 말하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쯤은 크고 작은 비밀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고 또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과장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답답할 것 같아요. 뭔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 또 해명을 일일이 하고 다니는 것도 좀 웃길 것 같기도 하고. 끔찍할 것 같아요.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바로 오늘의 이야기,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21살 미영이는 봄을 좋아했어요. 미영이의 취미가 일상을 찍어서 편집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봄만 되면 가는 길마다 꽃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편집하느라 바빴대요. 그해 봄은 유난히 더 바빴죠. 혹시 봄하면 뭐가 떠올라요? 벚꽃이나 뭐 입학이나 개강 같은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신입생 환영회에 대한 추억도 있나요? 신입생 환영회, 그냥 추억이라기보다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던 그런 기억이. 그렇죠. 신입생 환영회 하면 주로 누가 떠올라요? 아무래도 신입생 환영회다 보니까 신입생이나 아니면 학생의 사람들 막 이렇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당시 2학년 미영이는 학생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준비 때문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좀 재밌게 할 방법 없나? 미영이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은 자주 모여서 신입생들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회의를 했겠죠. 근데 사실 봄하면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미영이에 보면은 사랑이 피우고 있었어요. 설마 느낌이 오나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답! 학생회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나만 아는 짝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다 눈치챌 정도였죠. 야, 황미영, 뭐 너 회장 좋아하는 거 다 티나? 뭐 아니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회장이 또 나타나서 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미영이를 좋아하진 않았나 보네요. 이미 이제 둘이 너무 친했기 때문에 미영이는 고민을 했죠. 이거를 고백을 해도 되나? 내가 고백을 해서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회의를 했는데 약속이 있다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먼저 가게 된 것이죠. 미영이가 남아 있었어요. 네. 설마 고백하려고 남아 있었던 건가요? 단둘이 있을 타이밍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미영이와 회장만 학교에 남아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미영이가 언제 고백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회장은 일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11시가 넘어가는데 정신없이 일만 한 나머지 저녁을 못 먹은 거예요.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회장이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갈래? 네, 그 말에 미영이는 심쿵 심장이 뛰었어요. 아직 일도 다 끝내지 못했고 평소 친구들하고 회장의 자취방에 가서 놀고 그래서 미영이도 별 고민 안 하고 갔어요. 아지트 같은 자취방이 있죠. 봄바람이 살랑이고 미영이의 마음도 살랑이었죠. 좋아하는 남자랑 있으니까 엄청 설렜을 것 같아요. 회장의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고 과자와 컵라면을 계산대에 올렸는데 회장이 술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게? 이랬더니 우리 둘이 고생했는데 한 잔 해야지 내가 살게. 몸도 고되고 또 뭐 술 한 잔 하면은 기분도 좋지 않을까 해서 미영이도 동의했어요. 그래 좋아 뭐 이렇게. 그래서 회장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남은 업무를 논의했어요. 술 마시면서 논의하면 뭐 얘기도 더 잘 풀리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술이 더 빨리 취한 거예요. 야, 너 괜찮아? 취한 거 같은데? 아, 오늘 너무 무리했나? 얼마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취하냐? 이러면서 미영이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미영이가 눈을 떴는데 회장이 옷을 벗고 미영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놀란 미영이가 일어나 보니 바닥에 미영이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멀쩡한 속옷이 그냥 벗겨졌을 리가 없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니 목에 키스마크가 남아있고 깜짝 놀란 미영이는 자고 있는 회장을 두고 가방을 챙겨서 급히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 안 따지고 그냥 바로 나오기만 한 거예요. 그냥 너무 놀라서 따질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귀가 후 미영이는 목에 상처를 사진 찍어서 친한 친구한테 메시지로 전송을 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학생회의 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 미영이가 회장에게 고백을 하려고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다른 부원들도 빨리 집에 가게 도와준 친구거든요. 나 회장 집에 가서 술을 조금 했는데 일어나니까 옷이 벗겨져 있었어. 나 어떡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 된 거 아니야? 너 걔 좋아하잖아. 내 기억이 없다니까.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너 술 마셨다면서 너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니고? 아, 뭔가 미영이가 기억을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미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 정도로 마시진 않았어. 친구랑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고 친구의 말처럼 술을 먹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괜히 엄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학교도 안 가고 고민만 했대요. 그리고 신입생 환영의 날 학교에 갔는데 야, 너 회장이랑 사귄다며? 축하해! 갑자기요? 미영이는 황당했겠죠. 아직 그날 있었던 일도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사귄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미영이는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찾아가야죠. 회장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회장한테 가서 따졌어요. 내가 너랑 언제 사귀기로 했어? 그러자 회장이 너 나 좋아했잖아. 이참에 사귀면 좋은 거 아니야? 아, 뭐지 이 뻔뻔함은. 그날 너가 벗긴 거지? 회장이 너 기억도 못한다고 나 성범죄자 만들면 안 돼. 누가 기억 못해? 승희가 그러던데? 승희?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미영이가 가장 먼저 전화했던 친구였어요. 그럼 그 친구가 회장한테 말한 거예요? 승희한테 듣고 회장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사귀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성폭력 행위가 감춰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미영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저라면 절대로. 미영이도 그랬어요. 회장을 비롯해서 자신의 비밀을 말한 승희한테도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학생 지원팀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피해 사실을 말했어요. 근데 미영이의 상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뭐가 있었나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생 지원팀 선생님이 회장을 불러서 물었던 거예요. 회장이 자기는 억울하다? 사귀는 사이에 동의를 다 했는데 갑자기 부정하니까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주변 친구들을 불러서 둘이 사귀는 사이가 맞냐? 또 선생님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당연히 회장의 말을 들은 뒤라 맞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전에 미영이가 회장을 좋아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는 미영이가 가해자로 흘러가게 됐어요. 왜요? 미영이 회장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아, 이거 진짜 억울했겠다. 그날 이후 미영이는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학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미영이는 그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미영이의 편이었는지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미영이는 병원에서 퇴원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퇴였어요. 그토록 꿈꿔왔던 학교였는데 한순간에 지옥이 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거든요. 아, 미영이 억울해서 어떡해요? 아까 미영이의 취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영상 찍기? 맞아요.
회장내 가는 길에 찍었던 영상기기가 계속 켜져 있었고 음성이 녹음되어서 미영이의 억울함은 다행히 풀렸대요. 억울함은 풀렸지만 미영이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지 않을까요? 뭐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게 학생지원팀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사실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살짝 미흡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영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한 행위자나 학생의 임원들에 의한 추가 피해가 미영이를 더 힘들게 만든 사건이 되죠. 우리가 아는 2차 피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2차 피해가 정확하게 뭐예요? 2차 피해는 피해자가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이 조성되고 또 미영이 같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수민 양이 피해자라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나요? 전 완전요.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투부터 눈빛 하나하나 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겪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피해는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자가 말이나 소문으로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공동체 문화가 어떤 사건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보호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2차 피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가해자가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친구나 주변인이 비밀을 발설하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크게 2차 피해 행위자에 따라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 선후배, 또 목격자, 또 교수님, 학과 학생회, 또 사건 처리를 하는 기관, 또 언론처럼 사건을 인지했다든지 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제3자가 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럼 가해자를 통해서는 2차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건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말하거나 피해자에 대해서 악소문을 내는 거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밖에도 사건을 굉장히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거나 아니면 사건 해결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아예 사건 신고를 먼저 하면서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오히려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비난하는 이런 행위 등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치 않는데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찾아가서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도 다 2차 피해에 해당돼요. 그럼 제3자는 어떻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나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려서 이 비공개해야 되는 정보들을 유출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피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행동이 어땠길래 왜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말들이 다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로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의 사과를 좀 받아줘라. 이거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사과만 받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2차 가해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리고 뭔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일상생활도 힘들고 학업도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건을 인지했거나 사건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피해자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피해자의 평소 언행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편견에 기초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걱정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꼬치꼬치 캐묻거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고 그다음에 사건 처리 기관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 협조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또 용서와 합의 역시 피해자의 선택임을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합의를 종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괜히 행위자와의 화해를 시킨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행위자를 동석시켜서도 안 되고요. 혹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를 회유하여서 피해 진술을 오염시켜서도 안 돼요. 즉,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2차 피해 행위를 일체 삼가해야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미 현행법으로도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을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2차 피해 내용을 징계 사유에 추가하고 그러한 행위를 엄중히 징계로 처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학교 내 학생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럼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땠나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소문을 낼 수 있고 그 피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받겠구나. 좀 말을 조심하고 소문에 동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동안 남의 얘기를 쉽게 얘기하진 않았었나 하고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밀은 비밀로. 어쩌면 피해자는 주변의 말에 더 고통받지 않을까 싶네요. 리드를 했다가 리드를 당했다가 이런 편인 것 같습니다. 전 연애할 때 약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져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늘 을이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좀 눈치 많이 보고 약간 좀 표현 잘 못하고 무뚝뚝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맞출 게 있으면 맞추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출 게 있다면 맞추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 때는 확실하게 거절하는 편입니다. 연애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상대방을 좀 맞춰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서로가 이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잘 맞춰주려고 하고 상대방도 저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연애 스타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제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의 눈치도 좀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상대의 입장에선 좀 반대로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어서 맞춰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까지 동의를 구하고 어디까지 제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제 뜻대로 합니다. 제가 싫으면 싫은 거고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90점 나왔어요. 95점이요. 저는 90점입니다. 저는 75점입니다. 제가 높은 줄 알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 테스트 결과 만족하시나요? 성적 자기결정권 테스트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개별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각자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좋아하는 장소, 시간, 체위, 음악 등 좋고 싫은 것을 동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가 좋다고 해서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부터가 일단 저는 좀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꼭 성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감정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는 너무 역지사지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냥 당연히 얘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위아래 권력 차이가 생겨서 동등한 연애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무조건 놀러만 간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다 예예요? 저도 예. 아니요 한 사람 없어요. 저도 예입니다. 깜짝이야 아니었지. 물론 뭐 여행을 가서 마음이 서로 통하면 또 그때 가서는 서로 협의하에 좀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뭔가 여행을 같이 간다라는 게 꼭 성적인 부분을 전제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서 저도 여기서 약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술도 들어가고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무래도 뭐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여행에 집중해야죠. 딱 처음부터 끝까지 딱 풀로 계획 짜고. 근데 이게 서로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딱히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내가 여행에 동의했으니까 하룻밤 보내는 것도 동의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 또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소지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이런 거에 교육을 받지 않고 정말 일반적으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확실히 의사 표현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있고 굳이 이렇게 말로 해야 되나?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손을 잡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좀 그분이 상처 안 받을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서로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손 잡아도 돼? 라고 물어보면 저 물어봐서 하는 걸 별로 약간 뭔지 알죠? 약간 무언에 갑자기 확 잡으면 설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손 잡아도 돼? 물어보면 이거를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맞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대답도 좀 애매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이 바람직하게 설명을 해주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좀 어렵죠. 이거 다 오죠. 얘긴 얘인데 저도 옵니다. 이별하자라고 하면 저는 이유 정도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되 매달리거나 붙잡진 않고 그 이유를 들어봤을 때 그럴만 하겠다 하면은 잘 보내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게 그럼 나를 오해해야 되나? 근데 저도 똑같은 게 서로 엄청 좋아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좋다면 한 번쯤은 잡아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아니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점. 맞죠? 잡지 않아요? 저는 바로 전화할 것 같아요. 그럼 잡는 거 아니야? 쇼인가? 저도 약간 비슷한 게 바로 전화해서 몰카인가? 약간 세상에 나를 몰카하나 약간 이런 억까 약간 근데 카톡 들어가는데 막 다 차단돼 있고. 오히려 안 붙잡을 것 같아. 좀 괘씸할 것 같아 약간. 맞아. 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맞죠? 완전 말을 정말이죠. 전혀 배려하지 않은 상대에게 굳이 내가 배려할 나만 또 착한 사람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속 아리 해가면서 약간 그럴 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난 너랑 단절되고 싶다, 이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다른 분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생겨서 이제 나랑 이별하려고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는 사고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하지 않는다. 네네네. X했네요. O? 네. O예요? 저는 이 사람이 내 거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진 않고 수호님처럼 항상 그렇지 않고 성그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보다는 약간 봤을 때 진짜 한 번에 딱 꽂히는 이성이 있고 아닌 이성이 있잖아요. 꽂히면 내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항상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지면은 좀 소유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착하고. 네, 약간
그건 진짜 저는 광기 어린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때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내 생각하거든요. 내 거다. 네, 내 여자친구다. 이렇게. 4시간을 지켜달라는 말은 좀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보통. 최근에 그런 건 있었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그건 성향처럼. 혼자서 뭐 넷플릭스를 보든 뭐 자기 개발을 하든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소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네, 오해할까봐. 저도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다들 쳐다보시길래. 전 완전 옵니다. 저도 완전. 완전 오. 저도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생각에 대한 존중.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다면 뭐 어떻겠어요. 차였는데. 받아들여야지. 오케이 하고 그냥 넘겨야지. 어떡해. 저 이거 경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생겼는데 그분한테 나는 너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 마음의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친구로 계속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너의 마음을 받아주긴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내가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좋다라고 표현하기까지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가 나를 먼저 홀렸다. 그런 거예요. 약간 아무렇지 않게 한 건데. 너가 나를 마음의 여지를 줘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왜 안 받아줘? 내가 너 좋다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너 안 좋아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요구를 해도 내가 다 맞춰주는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솔직히 약간 노예? 거의 약간 그런 것 같아. 공평한 연애가 되기에는 이거가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그 요구가 내가 느끼기에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면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죠. 네. 완전 네. 저도 옵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를 가르자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얘기하는 걸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더 말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알고 있다는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나 자신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원하는데 뭐 그분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 거절을 제가 들어줘야 되는 건데 뭐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내 욕망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나의 욕망도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욕망도 인정을 하고 저는 이런 욕망도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만나기 전에도 서로 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얼마나 이런 욕구와 욕망이 있고 얼마나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서로 알고 인정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 지금이야 이거 인정한다고 체크를 했지만 1학년, 2학년 때나 그때는 사실 좀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렇게 나이도 그렇고 경험이 미숙하고 그런 것에서부터도 말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선택과 결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동의의 범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부 다 구해야 한다고 봐요. 손잡기나 포옹하는 거는 약간 좀 그래도 그냥 애교 있는 그냥 볼뽀뽀까지는 그냥 그 분위기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는 저는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사실 요즘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분위기 봐서 하다가 이게 또 범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동의를 구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그동안
정말 적절했던 걸까? 아니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약간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그동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언어적으로도 동의를 받아 놓으면 조금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다 물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막 말해서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동의를 안 구하게 되면 뭐 진짜 범죄로 또 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만약 물어봤는데 나는 원래 손 잡는 거 좋아한다, 나는 호응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 그냥 손 잡았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도 충분히 많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지금까지 봤던 좀 대중 매체들이나 주변 경험담이나 아니면 본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좀 먼저 리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겠죠. 중요하면서 어려운 질문이라고 보는 게,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만은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범죄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좀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눈치가 없네 이런. 맞아요. 남자면 알아서 잘 해야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의는 언제 어디서나 받아야 합니다.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예스는 전부 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대라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상대라면 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인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건강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과 욕구를 잘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연애, 그리고 지속적이고 따뜻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연애하기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평온해졌는가, 그리고 번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하겠죠. 티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랑 연애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깊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다. 누군가를 만나고 뭐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은 분들이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많은 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 이런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제 동의를 확실히 구하면서 건강한 생활 건강한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75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85점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다른 생각을 듣게 되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박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이죠. 이경환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경환입니다. 네, 우리 대학생분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많은 사연도 보내주시고 궁금증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동기들이 딥페이크로 제 얼굴이 들어간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의도 없이 제 사진을 딥페이크에 사용한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무엇보다 음란물에 적용을 했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데요. 동기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변호사님, 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동기들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예전에는 주로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허위의 음란물을 만드는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그러한 영상물을 판매하는 등 사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단톡방에 한 친구가 가끔씩 음란물을 올립니다. 음란물 때문에 단톡방을 나갈 수도 없고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노출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보통 지인이나 이제 친구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에서는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고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이제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로 처벌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공유한 영상물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그것을 단순히 전송받아서 소지하고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공유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다음은 사연도 한번 들어볼게요. 교제 중에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 연인에게 이별을 고했고 성관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동영상을 지우는 건 자기 마음이라면서 지우지 않겠다는 상대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가 느꼈을 공포심, 두려움 같은 게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재미 삼아서 아니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러한 촬영에 동의를 했는지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몰래 또는 일방적으로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동의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그러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판매, 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연자한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내려주신다면? 다만 그 상대방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를 하거나 아니면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최대한 자진해서 그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이겠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에 있는 인권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곳에서 조언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들을 읽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이나 미디어,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디지털 그루밍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그루밍은 또 어떤 뜻인가요? 디지털 그루밍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어떤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성적인 행위까지 나아가도록 유인하는 그러한 종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즘 이런 디지털 그루밍이 참 극성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곤 하는데요. 디지털 그루밍은 뭐 어떤 식으로 피해를 끌어들이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뭐 채팅 프로그램이나 뭐 사이트 등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처음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특히 성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러한 행위의 실제 의미를 속이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또는 우리의 추억을 남기고 싶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그러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사진을 한번 보내게 되면은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서 더 심한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어떤 성행위를 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렇게 디지털 그루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몰카라고 부르는 불법 촬영물이 그것인데요.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유포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포를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성범죄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18년 20.4%였던 것이 불과 3년 만에 3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2020년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서울시 여성 중 2명 중 1명이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피해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 통계를 보면 20대의 비율이 33.6%로 가장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20대 또는 더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문화에 더 익숙하고 기기나 SNS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이 되는 빈도가 많아서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통계 역시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은 본인의 개인정보, 사진이나 어떤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를 범죄자들이 악용을 해서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딥페이크 범죄처럼 합성을 해서 허위의 영상물을 만들어낸다든지 디지털 성폭력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판례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피고인 A씨는 옆 테이블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여성의 측면 전신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 후 이를 130명이 가입되어 있는 어플 대화방에 내 옆에 상큼이들 어떻게 쳐다본다 라는 내용과 함께 게시했다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고 비록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이긴 하나 이는 다들 입는 정도의 짧은 바지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노출은 없었다. 당시 식당의 전체적인 모습과 분위기 등을 담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함께 촬영된 것일 뿐 신체를 부각시켜 찍은 것은 아니므로 문제의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는데요. 이 판례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찍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현행법에 따르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제 휴대폰의 줌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이 다리 부분을 중앙에 오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찍은 점, 대화방에 이것을 이제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전신을 찍은 사진이더라도 이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2009년 12월경 피고인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무단으로 로그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가 현재는 류 씨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전에 길에서 준 조 씨의 주민등록증에서 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조 씨의 계정으로 류 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용 메일에 마치 피해자가 2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녀석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후 전송. 이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첨부하여 류 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용 메일로 재차 전송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괘씸해서 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고인.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된 그런 사건인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와 음란물 유포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하다고 보아서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어서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훨씬 더 먼저잖아요. 이 디지털 성범죄는 좀 어떻게 미리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소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본인의 스토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송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중인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성관계 동영상이나 본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과 사적으로 만나자는 요구는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성범죄 피해를 받거나 의심이 갈 경우에 즉시 화면을 저장하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경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씁쓸하게 느껴지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의 유포가 된다면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찍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범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다가 딱 그 원래 영상 속에 있던 그 여자 나체 그 동영상이 내려가고 제 1분 전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녹화된 거를 바로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거죠. 등골이 오싹하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낀 것 같거든요. 어느 외국인한테 DM이 왔더라고요. 진짜 뜬금없이 그냥 헬로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 DM을 하다가 흥미로운 놀이를 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부끄럽다고 뜸을 들이더니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겠다. 그거에 혹해가지고 경각심을 잃었어요. 그 순간. 재밌겠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소주 한잔 하러 갔는데 술자리에 집중도 못하고 이야기를 풀고 싶은데 애들한테 막상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또 친구가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을 연락해야 되는데 게임이 또 집중도 안 되고 한 새벽 3, 4시쯤에 지금 집에 들어왔다고 연락을 보냈죠. 뭐 준비가 됐냐 그러면서 이제 라인 어플을 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 불도 다 끄고 있었는데 불 켜라 그러고 다 그냥 저도 모르게 순순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서 핸드폰을 켜고 우리 영상통화를 시작했는데 인스타로 연락했던 그 프로필과 영상 속 사진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알지만 저도 그냥 그거에 꽂혀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르는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거. 그게 엄청난 쾌락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상 속 그 영상이 내려가고 그 화면에 제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녹화된 거를 바로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거죠. 등골이 오싹하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낀 것 같거든요. 실례로 그냥 경찰청 그 통계 홈페이지만 봐도 몸캠피싱 범죄 건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몸캠피싱 자체가 시작된 거는 2012년도쯤으로 알고 있고요. 한 16년, 17년도 이때쯤이 됐어도 뭐 단어가 생소할 정도로 몰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의 수를 보면 많을 때는 30명에서 40명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몸캠피싱 사안이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가해자들도 노출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않아요. 알아도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교묘하게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성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걸려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몸캠피싱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도용한 사진으로 프로필을 만든 가해자는 만남 어플이나 랜덤 채팅으로 몸캠할 사람을 찾습니다. 메신저 앱으로 대화를 나누고 몸캠을 유도합니다. 피해자와 몸캠을 하고 해당 영상을 녹화하면 가해자는 바로 영상통화를 종료하고 어떤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요. 이 앱을 깔게 되면 핸드폰이 해킹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넘어갑니다. 가해자는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또 최근엔 몸캠 전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해킹해두는 사례도 발견됐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함께 게임하자며 게임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앱을 깔면 바로 피해자 핸드폰이 해킹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몸캠을 유도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피싱 사례는 SNS를 활용한 몸캠 피싱입니다. 가해자들은 도용한 사진으로 정성스럽게 게시글도 만들고 그 게시물에 댓글도 달아도 일반인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로 피해자와는 길게는 3개월까지 연인처럼 일상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가해자는 몸캠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몸을 녹화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보여주며 이들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합니다. 번거롭게 피해자 핸드폰을 해킹하지 않고 협박이 가능하게 된 거죠. 제 인스타 팔로잉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싹 다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제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보내겠다. 일단 100만 원을 당장 보내라 그러는데 제가 잔고가 5만 원도 없었어요. 지금 못 준다. 그러니까 걔가 본보기로 보내더라고요. 2명은 여자인 친구, 1명은 친구 어머니, 2명은 제가 모르는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애한테 보낸 거를 전 보여주더라고요. 걔는 자꾸 돈 보내라는 말만 하고 몸 말만 하면 닥치라 그러고 그냥 계속 몰아붙여요. 되게 빨랐어요. 그 속도가. 라인이랑 DM으로 동시에 계속 협박을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가 전화하고 다시 끊고 전화하고 끊고 지가. 그러니까 경찰은 전화도 못하고 저는 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 잔고도 보여줬어요. 캡처해서. 그렇게 쉴 수 없이 몰아붙이다가 약간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그냥 가더라고요. 그때 100만 원 있었으면 보냈을 것 같아요?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든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비율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피해 금액이 있는 상태로 문의를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원래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입금하는 게 평균적이었다면 1000만 원까지도 가해자에게 입금을 했다 그러고
가해자가 비상금 대출이라고 피해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금전을 보내면 해결이 되나요? 그래도 금전을 더 주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금전을 보내게 되면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상 삭제는 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몸캠 피싱 피해자 대부분들이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유포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없거든요. 그 영상을 가지고 그런 성소수자들이 운용하는 포르노 사이트 등에 팔거나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실상 인터넷상의 유포는 많이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성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자체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포르노 사이트에게 금전을 받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한번 퍼지면은 회수하거나 전체적으로 삭제 좋지 않은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걸로. 여성 피해자분들의 문의도 간혹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당하는 몸캠 피싱이랑은 조금 완전히 다른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댓글이나 DM 같은 걸로 고수익 알바를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보통은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이 알바를 수락한 여성들은 불특정 남성들이 있는 채팅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받아주는 말동무가 되면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며 고수익 알바라고 피해자를 속이는데요.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얼굴이 나오지 않는 몸캠이나 몸사진을 채팅방에 올리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쌓인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정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돈을 계속 요구하죠. 이에 의심을 품게 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 말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어도 알몸 나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악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사진, 영상이 다른 몸캠 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서울에 있다가 좀 많이 힘들어져서 지방 내려온 케이스인데 10만 원 정도만 수익이 나면 더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그냥 그 사람의 그 피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업자 번호하고 대표자 이름까지도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있는 회사 거를 그냥 갖다 박아 쓴 거예요. 카톡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써서 한 줄당 1원 그리고 너 사진 하나 보내주면 50만 원 줘. 들어가자마자 풍기 사진을 보내면서 뭐 같이 놀자, 자기가 돈 많이 주겠다. 좀 회의적으로 나오니까 30만 원, 50만 원 갑자기 그냥 그랬어요. 그냥요. 나치 사진에 얼굴 나온 사진을 주면 자기가 한 번에 300만 원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 저한테 막 100만 원이고 뭐고 이렇게 계속 코인을 보내니까 살짝 신뢰가 있고 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 솔직히 쉽게 돈 벌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원래 얼굴까지 노출할 생각은 없었는데 300만 원 너무 웃겼어요. 이제 그 나치 사진, 얼굴 나온 사진 막 그런 거 착 보내면서 신고해라. 나도 이거 유출하겠다. 각종 SNS에 올려드리겠다. 고객님의 사진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단시간에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이 들어오면 누구나 좀 이성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사이트에 300만 원이 모였는데 이걸 보고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사실상 완벽한 유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합성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미지가 퍼져서 이거를 좀 막아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거든요. 1000몇 개 되는 영상들이나 그런 기사들, 이미지들을 일일이 다 전화하면서 삭제를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거의 뭐 2000개 가까운 글들이 올라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거는 사실상 솔루션이 어렵겠다 하고서는 의뢰를 취소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포르노 사이트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저희는 한 3000개 정도를 일단 파악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도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포르노 사이트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박 메시지를 받는 도중에 중간중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방금 전에 몸캠 피싱을 당했다. 그것만 그냥 얘기했어요. 파출소로 출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하셨던 게 범인을 잡는 것과 영상을 지우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해자의 영상 유포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가해자와 나눈 대화, 해킹 파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그냥 또 피싱을 당했다 그렇게 올렸어요. 이상한 외국인에게 DM이 온 거 있으면 무시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보내고, 또 하나는 몸캠피싱을 당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올렸죠. 왜 죄송했을까요?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이었으니까 약간 선처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너무 밉게 보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라 생각했어요? 그 성적 욕구 환에 못 이겨서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바지를 내린다고? 이거 잠재적 성범죄자 놈이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봐 두려웠죠. 제가 그 상황이 다 끝난 게 한 7시쯤 됐나? 그 혼자 남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이 점점 하나둘씩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스토리를.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려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장이 엄청 많이 와주더라고요, 애들한테. 퇴근해가지고 집 가는데 핸드폰에 온 연락들도 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날 샤워만 2시간을 했나? 이거 도저히 얼굴을 못 들 것 같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죠.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친구의 대학교 교수가 피싱을 당해가지고 그 교수랑 그 교수의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다 채팅을 싹 초대돼가지고 영상 하나 딱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교수가 해킹을 당했다, 그냥 무시해달라, 채팅 하나 남긴 그 캡처본이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보여줬죠, 친구가. 진짜 최악의 사례가 엄청 많구나, 아정동안 당한 것 중에 정말 가장 미미하게 당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들죠. 한 새벽 1시쯤에 30대 중반의 남자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벌써 전화 주실 때 당시부터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에 자기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게 장장 한 3시간쯤 전화가 이루어져서 새벽 4시쯤까지 상담을 마치고,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 때 다시 저희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당사자분이 아닌 가족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당사자분과 통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짧은 사이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걸 마주하다 보니까 그때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범죄에 이용당한 말 그대로 피해자인데 타인의 시선에선 근데 그 원인 제공은 너가 한 거 아니냐,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피해를 당하냐, 그분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자유롭게 공유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심적으로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지났죠, 지금? 거의 진짜 정확히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흥미를 잃은 거죠, 돈을 안 보내주는 저에게는. 지금도 다른 사람 먹잇감을 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자료는 걔네한테 있어 봤자다. 미성년자분들이 혼자서 상담받기가 어려운 탓인지 아무래도 커뮤니티 쪽으로 더 상담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루 기준으로 한 20% 정도는 된다고 보이고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크게 금전을 많이 갈취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가해자들이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을 얻기 위해 유포를 하지 않을 테니 네 통장을 보내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피해자를 너가 꼬셔와라. 그 미성년자분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받았을 때 몸캠피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아예 몸캠피싱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인터넷에 검색 자체를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에서 20대 초중반 분들 피해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캠피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영상통화로 그런 성관계를 맺어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거를 겪어보신 그런 영상통화를 해서 즐겼으니 더 쉽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나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영상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신체 노출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따라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을 유포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심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낯선 이성과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세계는 결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없다면 자신의 몸과 타인과의 대화 기록을 온라인에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법 성착취물이 모두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지도 보지도 않는 모두가 되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